육지에 한 번도 안 들어가고 622일, 1년 9개월 동안에 해상에만 있은 이런 기록을 가진 사람이에요. 잠수함은 물 아래에서 작전하다가 필요시에 올라가서 공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상당히 위협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제 숨은 비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대전에서 핵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최선봉에 있다.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영국을 패배 직전까지 몰아넣은 무기가 잠수함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차 대전 중에서 가장 해전에서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2차 대전을 거치면서 해전의 양상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1차 대전 이전까지는 물 위에서 주로 싸웠어요. 거함 거포주의, 멀리서 보고 쏘고 가서 충돌 공격하고 이랬는데, 1차 대전부터 유보트라는 무기가 생겨가지고 물속에서 물 위에 있는 걸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해전의 양상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차 대전까지만 해도 그런 걸 생각지를 못한 거예요. 영국 같은 데도. 영국하고 독일하고 대서양 전투에 이루어졌는데, 영국은 해군력이 독일의 8대2 정도 우세했어요. 배도 수상 함정도 많고 포도 우수한 게 많고 이랬는데, 독일은 전쟁을 벌여놨잖아요. 러시아, 폴란드, 프랑스, 영국 싸워야 되니까 해군만 지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군 지원을 많이 못 해주니까 일단 유보트라는 거 만들어서 한번 물속에서 공격해보자. 그래서 1차 대전 때는 과연 전쟁에서 잘 작동할지 안 할지 반신반하면서 나가가지고 영국에 순양함을 격신시키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두 개의 대전을 거치면서 독일은 유보트를 이용해서 영국을 항복 직전까지 두 번이나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처칠은 자기 회고록 쓰면서 전쟁 시 대서양전에서 나를 괴롭힌 건, 내가 위협을 느꼈던 건 오로지 유보트의 위협이다 이런 정도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잠수함이에요. 그래서 이때 나온 얘기들이 잠수함은 그야말로 가성비가 뛰어난 해군 무기다. 그다음에 중소해군국이 강대국에 필적할 수 있는 무기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잠수함이 그때부터는 해전에서 주역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됐죠. 전쟁 당시 잠수함 승무원들은 어떤 생활을 했나요? 유보트와 관련한 흥미로운 비화가 있나요? 제가 1998년도에 네덜란드 잠수함 함장과장 유학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함장 한 5개월 정도 유학을 갔는데, 본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그 6명의 학생들이 그룹 투어를 가요. 영국에 가면은 대서양 잠수함 사령부가 있어요. 지휘사령부. 거기도 가고,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항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사전에 본 과정을 하기 전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배를 타면 숙달하는 거죠. 네덜란드 잠수함, 왈러스급 잠수함을 숙달하는 건데, 영국에 이제 그 대서양 잠수함 사령부를 가서 시내 투어를 하는데, 서점에 딱 보니까 더 시크릿 다이어리 오브 유보트라는 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시크릿 하면 이 흥미 있잖아요. 저거 한번 사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샀어요. 근데 그 과정이, 잠장 과정이 굉장히 터프해요. 너무너무 힘들고, 제가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과정 중에 하나가 이 네덜란드 잠수함 함장 과정인데, 정말 암기할 게 너무 많고 영어로 다 해야 되니까, 내가 왜 이 과정으로 왔느냐, 내가 잘못 알고 왔다 해가지고 후회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책 읽을 시간이 없는데 그 주말에 그거를 유보트 다이어리 이거를 보고 쭉 읽어갔어요. 근데 잠수함이니까 영어 단어 어려운 거 몰라도 뜻은 통하잖아요. 그래서 쭉 읽으면 재밌어. 이상한 잠수함을 보고 가서 진흙에 처박는 거 이런 것까지 있고 그래요. 히르시펠트라는 사람은 3번의 죽을 기회를 넘겼어요. 해군에 지원을 했는데, 처음에 독일의 북부에 가면 킬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킬. 잠수함 만드는 도시. 근데 거기에서 해군에 입대를 했는데, 아가씨하고 데이트하고 그럴 때 이제 입대하게 됐어요. 근데 킬에서 저기 브레멘까지 기차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제 부임 명령을 받아가지고 순양함 칼스루에라는 순양함에 가게 돼 있었어요. 발령 나가지고 자기 동기들 몇 명하고 술 마시고 이게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여자친구하고 이제 만나서 여자친구하고 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기차를 놓쳤어요. 먼저 간 그 친구들은 그 다음 날 순양함에 들어가지고 다 죽었어요.
순양함 침몰되는 바람에. 그 자기도 죽은 줄 알았어, 해군에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 나 살아있어, 이 보고를 한 사람이. 그래서 첫 번째 위기를 넘겼고, 두 번째는 자기가 열심히 배를 잠수함으로 이제 옮겼어요. 그래 잠수함을 옮겼는데 그 배가 자기가 나갈 때는 괜찮은데 자기가 그때 당시에 막 유보트가 엄청 더러워요. 공기도 안 좋고 뭐 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음모에 나는 세균발이라는 게 세균발 가려움증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심해가지고 의무실에 입원했는데 그 배가 나갔어요. 근데 그 배가 자기 나갈 때는 괜찮은데 안 나가니까 배가 또 전투하다가 꼬르륵 침몰됐어요. 세 번째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전쟁 끝날 때쯤 내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 포로 수용소에 갔는데 이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 가서 죽은 사람도 제법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체 검사하면서 만난 사람이 독일에서 잘 알던 군의관이야, 군의관. 이 사람이 어떻게 서류를 해가지고 빼줬다고. 그래야 독일로 돌아와서 사는 거예요. 세 번의 위기를 넘기면서 했었는데 이 세 사람의 함장이 또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함장은 그 피셔라는 소령인데 이 사람은 자기는 잘했어 나름대로. 근데 배를 움직이려면 기관장이 잘해야 돼. 기관장. 배 물 빼고 물 집어넣고 그다음에 속력 조절하고 이렇게 해야 물속에서 잘 가거든. 그리고 막 항공기가 공격하면 얼른 들어가서 긴급 자망하고 이런 것들 잘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항공기에 공격받는데 들어가가지고 뻘에 해저 그 수심도 잘 체크하는 해저에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배 꽁무니와 물 위에 나온 거야. 이런 사례, 이런 것을 너무 많이 하니까 유보트 사령관이 니네 기관장 너무 못하지만 너는 그 기관장을 감독을 잘 못했기 때문에 너도 그만둬. 잠수함 짤. 두 번째 함장은 블라이로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소령인데 블라이로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투는 잘했어요. 막 8만 톤 이상 막 격침시키고 그랬는데 너무 경쟁적인 거야. 이 사람은 그 유보트 에이스 중에 유명한 퀸터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이제 스케퍼플루에 다 침투한 사람. 그 사람은 같이 이제 잠수함 함장을 시작한 거예요. 잘 나갔지. 잘 나갔는데 각박증이라 할까? 너무 이 전과에 너무 부담감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우울증이 생겨, 우울증. 조울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 잠수함 함장 못하겠습니다. 아파서 못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뭐 그 잠수함 사령부에 2번이나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바꿔달라. 그런데 거기서는 야, 그 무슨 약 먹어? 그러면 나을 거야. 그렇게 계속 함장 임무해. 두 번째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그랬어. 그냥 명령 불복종이지. 그렇게 하면서 해상에서 자기 가지고 있던 어리를 막 다 다른 함정에다 인계하고 그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무전으로 나 그만하겠어요 한 사람이지. 근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일은 잘했던가 봐요. 그래 중령까지 진급하고 전대장까지 했는데 그 사람. 세 번째 함장은 펠러라는 소령인데 이 소령은 U234의 함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잠수함 함장 하기 전에 그 아틀란티스라는 그 순양함에서 육지에 한 번도 안 들어가고 622일 1년 9개월 동안에 해상에만 있은 이런 기록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인데 이 U234 그 펠러 함장은 나중에 그 마지막 항해는 라스트 보야지가 책으로 나온 게 있어요. 마지막 그 2차 때 독일에서 일본하고 굉장히 교류가 많았어요. 활발했어요. 전쟁 물자 이런 것들이. 독일에서 막 전투기, ME-262 이런 것도 그 부품 분해해가지고 보내고 그랬다고. 그거 싫고, 그 다음에 이상한 물질을 실은 거야. 그거를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납포해가지고 이제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산화 우라늄이 실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싣고 독일에서 일본으로 가다가 공해상에서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납포됐다고. 그래서 3명의 함장을 모시는데 그 산화 우라늄이 나중에 이제 미국이 원자폭탄을 빨리 이제 일본에 투하한 결심을 하게 된 요소가 됐다 이렇게 전사가들이 평가해요. 왜냐면은 그거 보니까 우라늄을 일본을 가져가는 걸 봤단 말이지. 그 전에도 가져갔을 거 아니냐. 이거 일본이 원자탄 받았으면 큰일 나지. 그래가지고 1940년 5월 달에 이제 일본에 투하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의 빨리 하게 된 동기를 제공한 이런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튼 이 유보트 비밀기에는 그런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슴 아픈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그 함상 생활이 열악하니까 특히 기관실에 있는 사람은 계속 기관 이것만 하잖아요. 함 내에서 햇빛을 못 보잖아요. 근데 수상항 2차 대전 때 수상항해를 많이 하다가 그 다음에 적이 오면 잠깐 물속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배터리 성능이 안 좋아서 물속에 오래 있을 수 없어. 수상항해 할 때는 함교에 있어가지고 배를 조함하잖아요. 햇빛을 다 보잖아요. 물 위에서. 근데 그 사람들은 얼굴이 뭐 그 햇빛도 보니까 괜찮은데 기관실에만 있는 사람은 얼굴이 하얀 게 창백한 거야.
햇빛을 못 보고 막 몇 개월씩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출동 마치고 독일에 오면은 그 기관에 근무한 사람이 휴가를 이제 순차적으로 나눠서 보냈는데 먼저 가라. 나는 맨 나중에 가겠다. 왜 그러냐? 얼굴 좀 태워가지고 가야 부모님이 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이 하얀 얼굴, 창백한 얼굴 가면은 부모님이 울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그 함상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 때까지 독일의 그 승조원들은 버런티어가 우선이거든. 먼저 내가 자원하는 거 자원. 그래서 줄 섰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이 과도적인 과한 애국심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승조원 생활도 엄청나게 힘들었고 그다음에 수상항해 할 때 물 위에 갈 때는 막 겨울에는 파도가 넘어온다고 그러면 그 우위 입고 해야 되는데 우위에 막 고드름이 열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도 전쟁을 수행했다. 그래서 독일의 유보트가 잠수함이 원조다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잠수함은 왜 무서운 무기이고 현대전이 될수록 잠수함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잠수함은 물 아래에서 작전하다가 필요시에 올라가서 공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상당히 위협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제 숨은 비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디젤 잠수함도 그러지만 특히 현대전에서 핵 추진 잠수함, 핵 잠수함은 거기다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배는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정말 강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적을 그냥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갈수록 이제 잠수함 전력을 무서워하죠. 2차 대전까지만 해도 디젤 잠수함이지만은 상대에게 커다란 위협을 주면서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로 중소해군국이 강대국의 필자가 쓴 무기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핵잠수함이 생기면서는 핵잠수함은 크기를 키울 수 있어요. 왜냐? 계속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추진력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배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여류, 기리, 미사일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SLBM 그 트라이던트 2 같은 거는 한 발에 58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엄청 크단 말이죠. 그런 거 한 척에 오하이오급 잠수함, 핵잠수함 한 척이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탄에 1600발의 효과다 이렇게 큰 거죠. 그래서 현대전에서 이 잠수함의 전략적 유용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건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소해군국에서 많은 나라에서 잠수함을 가지려고 하죠. 현재 지구상에 잠수함을 가진 나라가 한 41개국 되는데 그중에서 핵잠수함 가진 나라가 한 150여 척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잠수함은 현대전에서 핵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최선봉에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잠수함 전력이 왜냐하면은 지상에 있는 건 다 보고 있잖아요. 인공위성이나 이런 거 먼저 공격하고 그다음에 ICBM도 날라온 거 다 요격하잖아요. 예측해가지고. 근데 SLBM은 물속 어디에서 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북한의 SLBM 김구름함을 두려워하는 거는 비록 잠수함이 핵추진은 안 됐어도 물속에 들어가면 찾아내기 힘들어요. 그 잠수함이 은밀하게 남해에 내려왔어. 남해까지 이동했어요. 들키지 않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SLBM 핵탄두를 서울에 쐈어요. 그럼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는 거예요. 북한에서 날아온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남해에서 쏘면은 중국이 쏜지도 오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쏠지 모르기 때문에 비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숨겨진 칼이다. 그래서 갈수록 현대전에서 무섭다. 많은 나라들이 디젤 잠수함을 가지려고 하고 특히 이제 가난한 나라들은 디젤 잠수함 많이 가지려고 하고 강대국들은 핵 잠수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핵무기를 실으면서 누구도 나를 건들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정말 세계에서 정말 가난하기로 유명한 그야말로 우리보다 경제력이 50배 뒤지고 GDP 순위도 잘 안 나올 정도의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그걸 SLBM을 만들어서 잠수함에 집어넣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기분 나쁘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핵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그래서 비등해지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유보트 비밀일기를 번역까지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2002년도에 제가 하와이 림팩훈련 나대용 함장인 시절에 몰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해도에 1000만분의 1 해도를 가져가면 하루에 1.5에서 2cm 정도밖에 못 가요. 엄청 지루하거든 물속에서. 그래서 갈 때 괌에 가서 11일까지 가고 괌에서 한 2박 3일 쉬었다가 하와이까지 23일. 그래서 한 34일을 가는 거죠. 34일. 그동안 뭐 할까 고민하다가 이거 번역하자.
그래서 출항 다음 날부터 번역해가지고 뭐 하와이 가니까 제가 그때 컴맹했거든. 이거 잘 못했는데 써가지고 하루에 7페이지나 8페이지 이렇게 번역하고 그랬는데 이 하와이 가니까 작가 증후주문이 생긴 거예요. 이게 라이터스 심튼 그러더라고. 난 영어로 처음 알았는데 요게 생겨가지고 이 팔을 못 쓰겠는 거야. 팔목이 너무 이거 하다 보니까. 거기 하와이는 골프 천국인데 골프도 못하고 한 2주 동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오면서 승조원들한테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재밌다 이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키효육 출판해가지고 아는 작가한테 주니까 자기가 다 출판해서 이것도 한 3세 나왔어요. 근데 이게 유보트 비밀기가 이제 주로 키 팩트가 이제 부사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하사관이라고 했잖아요. 통신하사관. 요즘 통신부사관이라 하는데 이 사람이 볼프강 히르슈펠트라는 이 사람이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1935년부터 45년까지 10년 동안 해군 생활하면서 그걸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특히 잠수함 타면서 3명의 함장을 모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전투하는 장면, 그 다음에 통신으로 다 지령이 내려오잖아요. 어디 가서 뭘 공격해라, 공격하고 어떻게 해라, 뭐 작전 지시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 다 노트, 프리 노트를 한 거예요. 일기장에, 자기 일기장에다. 그 일기장을 숨겨놓은 거지. 숨겨놨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 50년 지나고 나서 영국 작가한테 그랬더니 이거 책으로 내자. 그래야 나온 게 The Secret Diary of U-Boat. 영어로 나왔는데 제가 이제 독일에 있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독일 사람 책이다 하니까 제가 독일어로 번역한 적에 전 독일어로 번역을 실력은 없고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를. 근데 이제 이 작가가 부사관인데 사실 책을 쓰고 하는 사람들은 장교들이 대부분이단 말이에요. 부사관들은 별로 안 쓰는데 그게 유일해서 제가 이거 번역하고 나서 안 받는다고 해요. 책을 받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우리 해군 주임 원사들한테 하나씩 나눠줬어요.